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1989년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숨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시세의 70%까지,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55% 수준까지 공시가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돈이 나가니까 또 목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수입이 경제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좀 난감하죠. 자회사 노조 와해 공장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노조원들의 노조 탈퇴를 부당하게 종용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20년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에서 일본 정부 목표치의 15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북한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오늘 오후 빈손으로 출국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 후보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경제통이고 또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면서도 야당 쪽하고 관계가 원만해서 경제와 통합의 적임자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병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총리 지명자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정 지명자는 쌍용그룹 상무이사,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지명 이유로 꼽았습니다.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경제적 성과가 절실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치권과의 협치가 필요한데 온화한 경제통 이미지에 6선의 국회의장 출신인 정 지명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지명자는 내년 총선 출마 의사가 강해 총리직 제의를 고사해왔지만 청와대의 삼고초려에 마음을 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정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임명 동의 표결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6선의 장관까지 지낸 이력 때문에 검증 과정엔 큰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도 청와대 인선에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야당들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 밑에 총리로 가도 되냐고 날을 세운 반면에 여당은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고 감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를 하도록 놓아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총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2년 7개월 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은 취임식을 위해 국회에 온 문재인 신임 대통령에게 이런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주 사이다 같은 행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행보 자체가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협치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네던 입법부 수장에서 오늘은 협치의 기대를 받는
행정부 2인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과거 백두진, 정일권 등 총리를 지내고 국회의장이 된 사례는 있지만 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건 정 전 의장이 처음입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치와 통합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대통령은 말했고 정 지명자도 같은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직 의장도 아니라면서 집권 후반기 성과가 중요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삼권 분립 파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에서도 선례가 없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본회의장 의장석에 있던 사람이 의장석 아래 총리 자리에서 질문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해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정치적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역구 출마보단 비례대표 후보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30년 전 경기도 화성에서 이춘재가 벌였던 사건들을 수사했던 경찰 중에 2명을 입건, 그러니까 혐의를 잡고 정식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989년 여름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던 8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뒤로 3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춘재가 그 아이도 자기가 해친 거라고 이번에 털어놓은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당시 수사 과정을 되짚어 봤는데 그때 경찰들이 시신 일부를 발견해 놓고도 숨겼다는 동네 주민의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입니다. 단서는 30년 전 경찰 수사 상황을 기억해낸 한 주민의 최근 진술이었습니다. 1989년 초겨울 수사팀 형사계장 A씨와 야산을 수색하다 줄넘기에 묶인 양손뼈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양 살해 사실을 자백한 이춘재도 범행 당시 김양의 두 손을 줄넘기로 묶었다고 진술했는데 일치한 겁니다. 과거 수사 기록에도 줄넘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양 실종 직후 김양 가족을 조사하던 경찰이 느닷없이 김양이 줄넘기를 갖고 있냐고 물었던 사실이 조서에서 확인된 겁니다. 당시 수사팀이 줄넘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사건을 재수사한 현 수사팀은 이런 진술과 기록을 토대로 당시 경찰이 김양의 손뼈를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은닉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손뼈가 발견된 곳은 지난달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던 야산 근처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인근에서 줄넘기로 결박된 양손뼈를 담당 형사계장이 발견했었다는 지역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 A씨와 형사 B씨를 사체 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토지개발로 크게 바뀌어 유골 수색 작업은 어렵지만 수사는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하는 신라 같은 기대를 30년 동안 품고 이사도 안 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발표 나오고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말 안 해도 어떤 심정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입건을 했다지만 당시 경찰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고 또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라서 진실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게 또 다음 문제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숨겼다는 경찰의 발표를 피해자 김양 가족도 오늘에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죠. 알았으면 그게 그냥 나도 있었겠어요. 그저 다 수색하고 다 했겠지. 또 나왔는 것도 몰랐는데요. 혹시나 딸이 돌아올까 이사 한번 가지 않은 채 지난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인간 따위죠. 자기들도 딸들을 자식을 안 키우는 거야. 자기가 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이는 거 아닌데 왜 감추고 30년 동안
말이게 차라리 그 당시에 죽어가지고 그거를 했으면은 가슴이 묻고 살았는데.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봤다는 주민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계장 A씨를 지목했는데 A씨는 물론 당시 수사 관계자들 모두 유골 발견 사실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들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강제 수사할 수는 없어 정확한 진실을 밝히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당시 수사계장에 더해서 그때 검사까지 수사진 8명은 다른 건으로 또 입건이 됐습니다. 논란의 8차 사건 때 이춘재 대신에 범인으로 당시에 22살 윤모 씨를 붙잡아서 결과적으로 20년 징역살이를 살게 만든 일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1988년 9월 13살 박모양이 집에서 살해된 8차 사건. 지난 10월 이춘재가 뒤늦게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돌아가는 때는 이제 내가 넘어진 상태 누가 치고 빨리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정신이 어땠는지 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가혹행위와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사팀 경찰 7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윤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찾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김양 가족과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의 추가 살인과 강간 가능성을 조사하고 윤 씨의 재심 진행에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이어지는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바로 추가 발표를 해놨습니다. 주타깃은 역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비싼 집 가진 사람들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는데 이게 집값 뛰는 거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내년부터 9억 원 넘는 집들은 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가깝게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게 오늘 발표의 요지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담 따라서 크게 늘 걸로 보입니다. 먼저 한세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형이 1년새 33%, 6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그치,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우리는 많이 노는 거 아니에요. 마포의 또 다른 아파트도 1년새 집값이 2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강남과 마포 등 일부 지역은 최근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 산정에 공시하는 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목표로 삼는 현실화율은 시세 9에서 15억 원은 70%, 15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최대 50%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인 50% 늘고 다주택자인 경우 2배 넘게 뛸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목돈이 나가니까 좀 목돈에 대한 부담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수입이 경제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좀 난감하죠. 정부는 또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55%,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선 7년 내 70%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조치들이 급박하게 내려지면서 실제로는 이거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현장에서는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위기도 포착이 됩니다. 은행 중에는 당분간 전세대출 신청 자체를 안 받겠다고 한 곳도 있고 또 가계약 해놨는데 이 대출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갖가지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상 초유의 강력한 규제에 시중은행 창구엔 하루 내내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발표 보신 다음에 문의하시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혹시 적게 나오지 않을까.
서울 강남에선 매매 계약 취소를 고려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살고 있던 17억 원 아파트를 처분해 새 집을 살 계획으로 25억 원 규모의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자기 집을 사려던 사람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에 막히면서 팔기도 사기도 모두 어려워진 겁니다. 사야 될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매매 대금 지불에 차질이 생겨서 계약을 깨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시는 건 오늘 나온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 거절 통지문입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시점과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신청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집값이 연일 올랐던 지역에선 매물을 잡으려고 정식 계약서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계약은 돈을 보냈어도 사인 간의 금융거래라서 정식 계약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라면 대출이 금지돼서 가계약금을 아예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써서 15억 원 밑으로 맞추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거래 가격이 아니라 이 두 기관이 파악한 시세 중에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제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이라면 15억 원 넘는 아파트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는데 사실상 대출 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자 오늘 유권 해석을 바꿔서 전세금 반환 용도도 금지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깎아줄 테니까 반년 안에 있는 집 팔라는 내용도 어제 대책에 들어있죠. 자, 이걸 놓고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쪽과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몇 억을 벌었을 텐데 거둘 세금 다 걷어야지 하는 불만이 같이 나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들이 집을 팔도록 하는 유인책입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집을 세 채 소유한 A씨가 7억 원에 산 집을 10년 만에 15억 원에 판다면 기존의 양도세는 5억 500만 원이지만 내년 6월까지 팔면 2억 5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지만 강남 4구 매매 거래량은 4개월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팔았어요. 근데 완화되는 요참에 장기 보유도 한 30% 공제 받고 그다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 그러면 팔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향들을 좀 질문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매물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팔더라도 비인기 지역 주택부터 처분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세 10%를 감면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자가 상승하는 주택 국면에서 과연 팔 것인가? 그렇게 쉽게 팔지는 않을 거라고. 이 때문에 새 감면 대상을 확대해 주택 매도의 출구를 넓히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해 더 실리적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양도세를 더 낮추면 불공정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또 청와대가 어제 2집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부터 집을 내놓으라는 청와대 표현으로는 권고를 했는데 오늘 그러겠다는 첫 응답이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를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이 어제 발표하고 나서 바로 오후에 집을 내놨다고 밝힌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더 늘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형호 기자입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에게 주택 한 채를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계획은 마찬가지고 어제 끝나고 오후 한 5시쯤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세종시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축인 대출 규제를 맡은 금융당국 수장이 처분 의사를 먼저 밝힌 겁니다. 은 위원장의 1주택 선언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다주택 처분 바람이 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의 경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2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관악구와 서대문구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의 집 한 채 외에 세종시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가에선 다른 정부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 속에 어디까지 고위공직자로 볼 건지 지나친 재산권 제약은 아닌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막겠다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집회에서 일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오늘 한국당은 국회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문, 국회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출입증을 검사합니다. 국회 출입증이 없는 방문객의 경우 평소엔 국회 정문을 지나 경내 건물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검사해왔지만 오늘은 정문부터 출입이 제한된 겁니다. 무작정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다가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경찰은 오전부터 경력 4천여 명을 국회 주변에 촘촘하게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안에서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데다 일부는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자 국회 측이 경찰에 아예 출입 통제를 요청한 겁니다. 한국당은 2시쯤 예정대로 국회 안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출입증이 있는 의원과 당직자 등 주최 측 추산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집회 규모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결국 한국당은 40분 뒤 국회 밖으로 나가 경찰 추산 3천여 명이 모인 보수단체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어제 난장판 국회에 원인을 제공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엔 문희상 의장 책임론으로 맞받았고 황교안 대표는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미동도 없어요.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죠. 국민의 힘이 막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 책임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놓고 여야가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도 국회 안팎에선 수를 앞세운 힘의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사실 국회 담장 안 경내에서는 원래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집회 참가자들이 의사당 안까지 들이닥칠 뻔했지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폭력 사태 책임을 물어 한국당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도 했는데 어제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정윤식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제1야당이 주최한 집회가 국회의사당 앞 무단 점거 시위로 이어질 걸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회 경내에선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는 예외입니다. 규탄 대회나 정당 연설회 같은 이름이 붙으면 국회 사무처는 정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니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경찰에 미리 집회를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국당 행사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에 들어선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을 시도했고 곳곳에서 폭력 행위까지 자행한 겁니다. 소속 의원 등이 폭행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불법 폭력 집회를 선동하고 지시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백색 테러의 현장이자 정치 폭도들의 난동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가 아닌 외부인들이 참석하는 국회 경내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국회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문제를 놓고 각 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모여서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는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굉장히 늦은 시간에 만나네요. 오늘은 타협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 있습니다. 잠시 뒤 밤 9시 이곳에서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대표급들이 전격 회동합니다. 한국당은 앞서 보신 것처럼 장외 집회에 집중했고요. 4+1 협상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늦은 밤에 그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걸 보면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 민주당은 조금 전에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고 공지를 보냈거든요. 완성된 단일안을 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설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선거제 관련한 얘기들이 참 복잡한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한다는 건 대체로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연동형제를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적용하자는 정의당 등 소수 야당 대 30석에만 적용하자는 민주당이 대립해 왔는데요. 의견 접근이 된 건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내년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30석보다 더 많이 적용하고 싶은 정의당 입장에선 이쯤에서 합의하고 다음을 기약하겠다는 거죠. 또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석패율은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아깝게 진 후보자를 일정 숫자로 추려서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건데 이중등록제는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특정 후보자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정의당은 석패율이 도입돼야 비례대표를 바라보고 지역구 후보들이 더 열심히 뛸 테고 민주당 입장에선 이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데 서로 타협을 한 셈입니다. 물론 최종 도장을 찍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합의가 된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하정입니다. 삼성이 자회사에 노조가 생기는 걸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나?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무더기로 유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과정에 있었던 총 26명한테 유죄가 내려졌고 현재 삼성의 2인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법정 구속이 돼서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란 노조와의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계열사 등으로 내려간 문건 중엔 노조와의 전략을 적은 문건이 헤아릴 수 없다며 문건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과 실행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바로 오늘 이 재판부에서 확인되었다 보여집니다. 삼성 측에서 금품을 받고 노조와의 공작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도 법정 구속되는 등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 사건 첫 폭로가 나오고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재수사까지 하고 과정이 길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이른바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2015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한 직원의 USB에서 바로 이 문건을 포함해 노조 와해 관련 문건 수천 건을 발견한 겁니다. 이 문건들이 단초가 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조 와해 계획이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를 거쳐 협력업체까지 내려갔고 실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을 불법 파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는 것으로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론까지 뒤집은 겁니다. 오늘 판결에서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원청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의 근로자임이 확인된다, 근로자 파견 관계가 확인된다라고 확인한 점입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사용자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지난 여름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지만 긴 공방 끝에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JTBC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한 낡은 여인숙에서 난 불. 잠을 자던 노인 3명이 숨졌고 닷새 만에 63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 김모 씨. 사고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히 기록됐습니다. 배심원 앞에서도 정황 증거만으로 쌓아 올린 검찰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여인숙 골목에 왜 6분이나 머물렀는지에 대해선 소변을 보러 갔을 뿐이라고 맞섰고 운동화와 자전거에 탄 흔적이 남은 건 일상에서도 담배꽁초 등을 통해 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곧 수많은 정황 증거가 항변을 압도했습니다. 사건 당일 방화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범인이 잡히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등 범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을 했던 게 드러났고 CCTV에 등장한 자신의 모습이 가짜라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도 똑같이 무죄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쓴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4시간 반 동안의 치열한 공방. 결국 배심원들 9명 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연쇄추돌이 있기 직전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경찰은 이 차가 연쇄추돌을 유발한 건 아닌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사고 현장 1차선에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고 차량 옆엔 두 사람이 보입니다. 트럭 2대가 아슬아슬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은 연신 뒤를 보며 갓길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어지러운 불빛 속 CCTV 화면 아래 희뿌연 연기가 포착됩니다. 뒤따라오던 트럭이 넘어지고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며 불이 난 겁니다. 연쇄 추돌 사고 직후 이 차량은 현장을 떠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있던 차량을 피하려다 연쇄 사고가 난 건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화칼슘을 사전에 뿌렸는지 등 안전조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엔 보시는 것처럼 이 제설 장비와 제설 차량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경찰은 제설 차량이 출동했지만 이미 사고가 난 뒤라는 도로운영사 측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이 난 차량 8대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숨진 7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 국과수에 DNA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에서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속적으로 측정해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일본 정부 목표치의 15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제이빌리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상처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일본 정부가 2020 도쿄올림픽의 성화 봉송 출발지로 정한 곳입니다. 지난 10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곳에서 시간당 71 마이크로시버트가 넘는 충격적 수치의 방사선량을 확인했습니다. 70,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
일본 정부가 정한 제염 완료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제를 인정하고 지난 12일 부랴부랴 긴급 제염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그린피스가 바로 다음 날 재측정을 했는데 지적을 받은 지점만 부분적으로 모래를 덮어놓는 수준에 그쳐 주변에서 여전히 기준치의 15배를 웃도는 방사선이 측정된 겁니다. Clearly see cesium contamination just next to the removed earth. 원전 주변 성화 봉속로에 대해 집중 제염 작업을 벌였다는 일본 정부 말이 무색합니다. 머무는 기간이 짧다면 위험은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낮긴 하겠지만 만약에 오염된 게 있다면 몸에 들어가서 내부에 쌓여가며 생기는 내부 피폭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후쿠시마 재건홍보의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무리수 때문에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북한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오늘 출국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당장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버티는 북한과 보조를 맞추듯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에 공개적으로 대화 제안이 간 상태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and if it is, we'll take care of it. But we'll see.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촉구이자 경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건 대표가 일본으로 출국한 오늘 오후까지 끝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Mr. Bigon, have you received any response from North Korea? Have you received? 김정일 사망 8주기인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보도 외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력 번영의 장엄한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최고 용도 자동 제리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제재 완화, 한미훈련 중단 같은 실질적 조치를 요구해온 북한으로서는 일단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응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하는 북한을 대신하듯 중국, 러시아는 처음으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섬유 수산물 수출 금지 해제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제재도 폐지하자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도 제재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인데 북한과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을 통해 미국이 제재 완화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그러나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반대로 중러의 결의안이 부결되면 북한은 이를 명분 삼아 도발을 정당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공군이 오늘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즉 실전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념 행사를 크게 했을 텐데 사진 한 장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치렀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대당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첫 스텔스기. 우리 공군은 오늘 F-35A 전력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3대를 들여와 9달 동안 비행과 사격훈련, 지상요원 교육 등을 거쳐 이제 실전 배치, 즉 본격적으로 작전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들어오는데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선 세 번째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떠들썩한 행사를 열었겠지만 오늘 행사는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청주기지 경납고에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F-35A가 최고 보안 등급, 이른바 SAP 전략무기라서 그렇다고 했지만 F-35A의 보안 등급이 높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 라덱스 개막식을 통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는 지지부진하고 북한은 연말 도발을 예고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관리하자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실제 북한 매체들은 F-35A 전력화를 맹비난 중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으로 입은 삐뚤어져도 당초 오늘 도착 예정이던 정찰위성급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1호기는 출발지인 미국 현지 사정으로 하루 이틀 일정이 연기됐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최근에 음원 차트 순위 조작을 위해 사재기가 벌어진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죠.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실체가 확인된 적은 없었는데 물증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전형적인 사재기 수법부터 보겠습니다. 사재기 브로커들이 음악 듣는 사이트 아이디를 많이 마련해서 특정 음악을 계속 재생시킵니다. 그럼 순위가 급등하고 사람들은 이 음악 뜨는구나 싶으니까 호기심에 더 들어보고 순위는 더 올라갑니다. 최근 전직 연예기획사 간부가 사재기 비용 견적서를 공개했는데 급상승 검색어 10위권 내 진입이 시간당 500만 원입니다. 딱 봐도 불법입니다. 음원 사재기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악진흥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있으나 마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팀이 문화체육부 신고 현황을 알아보니까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 3건, 올해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의혹이 입증된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불법 사재기와 합법적인 SNS 마케팅이 동시에 진행돼서 어떤 노래가 뜨면 사재기 때문인지 마케팅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재기와 마케팅 효과가 얽히고 설킨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나 검찰에 영장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체부가 최근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수사기관과 논의 중입니다. 사재기가 어느 정도나 의심될 때 수사기관에 넘길지 원칙부터 정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고별 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대결이라 불렸던 알파고와의 대국이 3년 9개월 전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공지능과의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그때의 알파고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는 국산 바둑 AI 한돌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3년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세돌 구단과 AI 알파고의 대국. 충격적인 3연패에 탄식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이 구단은 덤덤했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어진 4국. 신의 한 수로 불리는 78수를 통해 거둔 1승은 인간이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4년의 프로 경력을 마감하는 은퇴 대국의 상대는 국산 AI 한돌입니다. 이미 국내 정상급 바둑 기사 5명을 모두 이겼고 올해 세계 AI 바둑 대회에선 3위에 올랐습니다. 한돌도 알파고처럼 여러 기보를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지만 여러 인공지능이 각자 결론을 낸 뒤 최종값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진보했습니다. 한돌의 인간과의 승률은 90% 이상이 넘을 것 같고 알파고는 총 4가지 버전이 공개됐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버전과 그 직전 버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새 비약적으로 진화한 AI 수준을 감안해 이 구단이 먼저 2점을 놓고 첫 판을 시작합니다. 은퇴 이제 기념대국? 이걸 기념할 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가긴 조금 저희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내일과 모레 대국에 이어 토요일 고향인 신안에서의 3국을 끝으로 이세돌 구단은 전설로 남게 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 13자리 주민등록 번호 한번 보시지요. 생년월일 6자리에 뒤에 7자리를 더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뒤에 7자리 가운데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숫자 다음에 오는 4자리 숫자는 태어난 지역을 뜻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행정 편의상 붙여온 건데 출신 지역이 드러나 그동안 지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세터민의 경우 중국 정부가 이 지역 번호를 알아내 비자를 거부한 일도 있었고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같이 알면 주민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도 있어서 보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45년 만에 이 4자리 고유 번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뒤에 7자리 가운데 성별을 뜻하는 첫 번째 숫자는 빼고 나머지 6자리에 임의 번호를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 10월 발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라서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분들에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다만 조 전 장관이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범행 일시와 장소, 공범 등을 일부 바꾸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오늘 추가 기소한 겁니다.